빈센트 반 고흐. 태양을 그린 화가의 불꽃 같은 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사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된 남자.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도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천재. 광기와 열정, 고독과 사랑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영혼을 캔버스에 쏟아부은 예술가. 그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절규이자 고백이며 삶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빈센트 반 고흐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남긴 불멸의 걸작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태어나기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그의 형이 사산되었는데 이름도 빈센트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죽은 형의 대체물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고흐는 숙부의 소개로 구필 화랑에 취직합니다. 헤이그, 런던, 파리 등지의 지점에서 일하며 그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예술 작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영업사원으로서는 형편없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림을 팔기는커녕 이런 그림은 쓰레기다라며 비난하기 일쑤였죠. 결국 1876년 그는 해고당합니다. 화랑에서 쫓겨난 고흐는 교사가 되려 했지만 실패하고 서점 점원으로 일하다가도 곧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신학 입학시험에서도 낙방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고흐는 벨기에의 보리나주 탄광 지역으로 가서 자비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1878년부터 1880년까지 그는 광부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눠주고 병자를 돌보며 광산 사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극단적인 헌신은 오히려 교회로부터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도사직마저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27세의 청년 빈센트.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탄광촌에서 광부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며 그는 깨닫습니다. 말이 아닌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자고 말이죠. 1880년 가을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27세,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년뿐이었습니다. 흙과 노동의 화가. 고흐의 초기 작품들은 놀랍도록 어둡습니다. 검은색, 갈색, 회색이 지배하는 무거운 화면. 이것은 그가 탄광촌과 네덜란드 시골에서 본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레의 작품을 모사하고 해부학 책을 공부하며 농부들을 스케치했습니다.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겨우 연명하면서도 모델료를 아끼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에만 40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을 정도입니다. 1885년 4월 고흐는 네덜란드 시골 마을 뉘넌에서 자신의 첫 번째 진정한 걸작을 완성합니다.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 중 가장 훌륭하다고 여겼던 초기 대표작입니다. 네덜란드 뉘넌의 한 농가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가족들이 석유 램프 불빛 아래 감자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자를 먹는 그들의 얼굴은 험하고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고흐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음식을 벌어먹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투박하고 거친 붓 터치, 그리고 흙먼지 같은 갈색과 검은색은
당시 농민들의 고된 삶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존엄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흐에게 예술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삶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했고 그것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둡다, 투박하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빛의 도시에서 눈뜨다. 1886년 2월 고흐는 동생 테오가 살고 있는 파리로 향합니다. 이 결정은 그의 예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파리는 당시 세계 미술의 중심지였습니다. 1886년 동생 테오를 따라 파리에 도착한 고흐는 빛과 색채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고 특히 일본의 우키요에의 판화에 깊이 매료되면서 그의 화풍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햇빛 아래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고 있었고 신인상파는 전묘법으로 색채 이론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고흐는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일본 판화 우키요에였습니다. 우타마로, 히로시게, 호쿠사이의 작품들에서 고흐는 평면적이면서도 대담한 색채 사용, 독특한 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백 점의 우키요에를 수집했고 심지어 직접 모사하기도 했습니다. 고흐의 팔레트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갈색과 회색은 사라지고 밝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등장합니다. 그의 붓질도 더욱 자유로워지고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탄기 영감의 초상. 1887년 고흐는 몽마르트르의 물감 가게 주인 탄기 영감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파리 시절 고흐와 동료 화가 등 가난한 화가들에게 외상으로 물감을 팔아주고 때로는 그림을 받고 빚을 탕감해주던 친절한 노인. 고흐와 동료 화가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이 그림은 파리 시절 고흐의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는 고흐가 서양의 관습적인 색채에서 벗어나 선명하고 대담한 색을 자신의 화폭에 끌어들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배경입니다. 탄기 영감 뒤로 일본 판화들이 마치 만다라처럼 빽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지산, 게이샤, 꽃들 각각의 판화는 화려한 색채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더 이상 네덜란드의 어두운 화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색채 철학을 받아들이고 서양화의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2년을 보내며 고흐는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로트렉, 시냐, 고갱 등 당대의 혁신적인 화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폴 고갱과는 깊은 우정을 나눴고 이것은 훗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의 빠른 생활 리듬과 추운 날씨는 고흐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는 더 따뜻하고 햇빛이 넘치는 곳을 꿈꿨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르리였습니다. 노란 집의 꿈. 1888년 2월 고흐는 아르레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고 그의 그림은 태양에 새긴 노란색으로 폭발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행복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창조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단 15개월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점씩 그린 셈이죠. 아르레 강렬한 햇빛은 고흐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색채는 일본과 같다고 흥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곧 라마르틴 광장의 한 건물을 임대합니다. 외벽이 노란색이어서 그는 이곳을 노란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흐는 이 노란집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화가들이 함께 살며 작업하고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유토피아. 해바라기는 고흐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그는 아르레 노란집에 고갱을 초대하고 고갱을 맞이할 방을 장식하기 위해 고흐는 해바라기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888년 8월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 그는 일주일 만에 4점의 해바라기를 완성합니다.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들은 각기 다른 생명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활짝 핀 것, 시들어가는 것, 씨앗만 남은 것. 고흐는 노란색만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레몬 옐로우, 크롬 옐로우, 오렌지, 황토색. 수십 가지 노란색의 변주가 화면을 채웁니다. 고흐에게 노란색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태양이자 빛이고 따뜻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을 의미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고흐는 고갱이라는 친구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 같은 해 9월 고흐는 아르레 포rum 광장에 있는 카페를 그립니다. 하지만 낮이 아니라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는 미술사에서 매우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검은색을 전혀 쓰지 않고 밤을 그렸다. 실제로 이 그림에는 검은색이 없습니다. 카페의 노란 조명은 따뜻하게 빛나고 밤하늘은 코발트 블루와 청록색으로 깊게 표현되었습니다. 거리의 포석은 오렌지와 갈색으로 별들은 레몬색으로 반짝입니다. 고흐는 밤이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그 자체로 풍부한 색채를 가진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 카페에 앉아 아르레 밤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의 구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은 12명의 인물, 중앙에 하얀 옷을 입은 웨이터, 십자가 모양으로 서 있는 창문. 고흐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종교적 배경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드디어 폴 고갱이 아르레 도착합니다. 고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침실을 그립니다. 바로 아르레 침실입니다. 이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나무 침대, 의자 2개, 테이블,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 하지만 색채는 강렬합니다. 원근법은 과장되어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 대해 절대적인 휴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안정을 찾지 못했던 그에게 이 작은 침실은 마침내 찾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중에 2번이나 더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의 시작. 고갱과의 공동생활은 곧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관이 달랐고 성격도 정반대였습니다. 고흐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지만 고갱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고흐는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길 원했지만 고갱은 상상으로 그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고 1888년 12월 23일 비극이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고갱을 위협했고 고갱은 서둘러 호텔로 피신합니다. 홀로 남겨진 고흐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귀를 잘라냅니다. 다음 날 고흐는 피를 흘린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란 집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1년. 귀를 자른 사건 이후 고흐는 정신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1년. 귀를 자른 사건 이후 고흐는 정신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1889년 5월 그는 스스로 생 레미의 생 폴 드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아르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이곳에서 그는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병원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며칠씩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극심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에 그는 15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발작이 없는 날에는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고흐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밀밭, 산 같은 풍경이지만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불멸의 걸작. 1889년 6월 고흐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병원 침실 창문에서 본 새벽 풍경을 기억에 의존해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풍경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고흐의 상상과 감정이 격렬하게 투영된 작품입니다. 밤하늘은 소용돌이칩니다. 거대한 나선형의 성운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별들은 빛나는 후광을 뿜어내고 초승달은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납니다. 전경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검은 불꽃처럼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 아래 작은 마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들이 따뜻함을 전합니다. 교회의 뾰족탑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붓질을 보면 짧고 굵은 터치들이 나선형으로 파도처럼 불꽃처럼 움직입니다. 고흐는 마치 하늘의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그것을 캔버스에 옮긴 것 같습니다.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이 고흐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혼돈과 질서, 광기와 이성,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우주. 하지만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을은 평화롭고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고흐 자신은 이 그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작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는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 그림은 상상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은 그의 가장 유명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생 레미에서의 생활은 대부분 고통스러웠지만 1890년 초에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생 테오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의 이름을 빈센트 빌럼이라고 지었다는 소식까지. 감동한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몬드 꽃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아몬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프로방스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이른 봄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가지들은 힘차게 뻗어나가며 꽃들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생 레미 시기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용돌이치는 붓질도 격렬한 감정도 없습니다. 대신 평온하고 부드러우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흐가 동생 부부와 조카에게 보낸 깊고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일본 판화의 영향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흐는 조카에게 그리고 동생 부부에게 축복과 사랑을 담아 이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조카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1890년 5월 16일 고흐는 생 레미 병원을 떠나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화가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가시의 박사가 있었습니다. 동생 테오도 파리에서 가까워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베르의 전원 풍경은 고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밀밭, 초가집, 교회, 마을 풍경. 그는 하루에 한 점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단 70일 동안 고흐는 8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베르의 교회. 6월 고흐는 마을의 작은 교회를 그립니다. 오베르의 교회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고딕 양식의 교회는 어두운 코발트 블루로 칠해져 있고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 일그러져 보입니다. 하늘은 보라색과 파란색이 뒤섞여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교회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한 여인이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고흐에게 교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지만 자신을 거부했던 곳. 이 그림의 교회는 따뜻하거나 환영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소외감을 주는 듯합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마지막 메시지. 1890년 7월 고흐는 생애 마지막 작품들을 그립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넓게 펼쳐진 황금빛 밀밭 하지만 하늘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 어둡고 무겁습니다. 세 갈래의 길이 밀밭을 가로지르는데 모두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검은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고우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출구 없는 길, 다가오는 폭풍, 불길한 까마귀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고우의 자살을 예고하는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그림에는 생명력도 있습니다. 황금빛 밀은 풍요롭게 익어가고 붓질은 여전히 힘차고 역동적입니다. 고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극적인 종말.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고우는 평소처럼 이제를 들고 밀밭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돌아온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마을 소년들의 실수로 총에 맞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우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고 가셰 박사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테오도 달려왔습니다. 형제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우는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37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히 계속된다였다고 전해집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의 관은 그가 사랑했던 해바라기로 덮였습니다. 가셰 박사의 아들이 그린 스케치에는 관 위에 놓인 고우의 이젤과 접이의자가 보입니다. 화가로서의 삶을 끝까지 함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동생 테오의 마지막 헌신. 고우의 죽음 후 동생 테오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했던 테오는 고우의 가장 큰 이해자이자 후원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600통이 넘으며 이것은 고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테오는 형의 그림들을 정리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을 잃은 충격과 건강 악화로 6개월 후인 1891년 1월 25일 테오도 세상을 떠납니다. 33세였습니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 봉에르는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뜻을 이어받아 고우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녀는 고우의 편지를 정리하고 출판했으며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요한나가 없었다면 고우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우가 생전에 판매한 그림은 단 한 점 아르레 붉은 포도밭뿐이었습니다. 400프랑 당시 가치로 약 80달러였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무시 속에서 살았던 화가. 하지만 사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1901년 파리에서 71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표현주의, 야수파,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고우를 자신들의 선구자로 여겼습니다. 20세기 들어 고우는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0년 가셰 박사의 초상이 약 8,250만 달러에 202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 1억 1,700만 달러에 거래되며 32년 만에 그의 그림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주요 미술관들은 고우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가난, 거부, 고독, 정신병 온갖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후의 위대함이 밝혀진 인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내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우는 단순히 과거의 거장이 아니라 현대 예술의 방향을 결정한 혁명가입니다.
그의 강렬한 색채 사용은 마티스와 야수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뭉크, 키르히너 등 표현주의 화가들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두꺼운 물감과 역동적인 붓질은 추상 표현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흐는 예술이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모든 현대 미술의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고 그중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단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그는 21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 테오에게만 6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고 다른 화가들과 친구들에게도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의 예술관, 인생관, 그리고 일상의 고민까지 담고 있어 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고흐의 편지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888년 9월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밤에 별을 보며 언제나 꿈을 꾼다. 지도 위의 점들이 프랑스의 도시들을 나타내듯 왜 하늘에 빛나는 점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일까? 타라스콘이나 루앙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별에 가려면 죽음을 타는 것은 아닐까? 고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안식을 찾아 헤맸지만 지상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을 그렸습니다.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도착할 곳을 꿈꿨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한 영혼의 절규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고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다. 그는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그림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난했던 화가, 거부당했던 예술가, 광기에 시달렸던 인간 빈센트 반 고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1914년 테오의 유해는 오베르의 고흐 묘지로 옮겨져 형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두 형제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함께입니다. 해바라기는 여전히 타오르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불꽃 같은 영혼은 그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두운 농가에서 시작해 파리의 색채혁명을 거쳐 아르레 태양 아래서 절정을 이루고 생레미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혼을 불태우고 오베르의 밀밭에서 생을 마감한 한 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고흐의 인생은 예술을 통해 진실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흐의 불꽃 같은 그림들을 감상하시면서 영상 마치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미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